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오늘 생생토론은요, 백제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백제금동대학로 발굴 30주년 특집으로 꾸며질 텐데요. 이런 또 뜻깊은 자리에 제가 빠질 수 없지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백제왕들이 잠들어 있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현 부여 왕릉원으로 가보겠습니다. 1993년 12월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이 관람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건설을 앞두고요, 혹시 모를 유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발굴 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때요, 어디선가 흥분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 구덩이 속에서 예사롭지 않은 조각이 발견된 겁니다. 이거 위대한 기운을 느낀 걸까요? 이 발굴단은요, 그 영화의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진흙 속에서 1400여 년 넘게 잠들어 있던 백제의 보물이 원형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묻힐 뻔했던 세계적인 걸작, 백제 금동대학로가 찬란한 자태를 드러낸 것이죠.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왕의 죽음으로 위태로웠던 백제인들에게 대학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또 21세기 우리들에게는 어떤 울림을 줄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평소와 다른 구성에 좀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프로그램 생생토론 맞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백제 금동대학로 발굴 30주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대신 최태성 강사께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토론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박정현 부여군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신광섭 전 국립부여박물관장 시간 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큰별쌤 최태성 한국사 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이귀영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군수님, 지금 이제 그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백제 금동대학로 국보 중에 국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신라하면 금관, 백제하면 이제 금동대학로 딱 이렇게 인식이 박혔는데, 자, 부여 군민들의 자부심 아주 대단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동대학로가 발굴되자 고고학계에서는 한국 고고사 중에 20세기 중에서 가장 부동의 발굴 걸작품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세계의 발견이다, 일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부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죠. 그리고 또 백제 문화에 대해서, 백제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신광석 관장님, 이제 백제하면 부여, 또 부여하면 백제 금동대학로, 이제 자연스럽게 아주 연상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사비 백제하면 이제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에게도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백제 금동대학로는 발굴 당시에 그 동북아 최고의 그 문화재다. 또 더 이상 문화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런 그 찬사뿐만 아니라 백제사의 자료가 희소한 이런 상황에서
무령왕릉과 더불어서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었죠. 네. 자, 최태성 선생님은 이제 광범위한 한국사 전체적으로 다루시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백제 금동 대학로 이제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백제하면 이제 문화 강국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대중들과 접하면 좀 보여달라고, 예, 백제가 문화 강국이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선뜻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료도 많이 없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백제 금동 대학로가 딱 되니까 증거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백제가 문화 강국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순간은 백제 금동 대학로가 나오기 전과 이후로 나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백제 문화 우수하다고 하지만 보여줄 게 없었는데 사실 백제 금동 대학로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아주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군수님 진짜. 자, 이규영 센터장님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백제 금동 대학로는 세계적인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점의 유물로 백제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명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자부심이 전문가분들도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군수님하고 이제 부여 국민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발견 과정을 보면 사실 이거 소설 아니냐, 아주 영화의 한 편의 영화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사실 이제 신광섭 전 관장님은 당시 이제 국립부여박물관장을 하셨었고요. 또 이 발굴도 그때 이제 책임을 지고 계셨었잖아요. 그 발견 당시의 상황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92년도에 그 능살리 지역, 지금 왕릉원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 대한 그 주차장 공사로 시작했던 건데, 충청남도가 그 충남대학교 박물관과 영역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 93년도에 부여박물관이 맡아서 조사를 했는데, 봄에서부터 부지런히 팠는데도 별 이게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 발굴 막바지 12월 12일이죠. 사실 조사 기간을 넘겨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저녁 무렵에 현장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보니까 뭔가 그 금속 편이 좀 있는데 그 전에 나왔던 불상 광배 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수습해 가자 해서 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이제 서로 논의 끝에 그럼 이렇게까지 드러났는데 이 야밤에 여기다 물구덩이에 그냥 넣어놓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물구덩이 뭐냐면 생수가 터져서 조금만 가도 계속 물이 찼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종이컵으로 스펀지로 물을 뽑아내가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보니까 진짜 뭐 저도 고각 현장에서 지금 몇십 년을 돌아다니지만 대단한 행운을 우리 부여와 백제가 우리한테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관장님, 그 표현이 약간 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딱 이제 실물이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진흙 속에서 해서 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딱 봤을 때 그때 소감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땠습니까? 글쎄 너무 추워가지고요. 예. 한 2시간 이상을 찬물에 손을 넣으니까 나중에 손이 곱아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생각이 뭔가 이제 백제에 대한 얘기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속으로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대박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표현을 안 했는데 뭔가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좀 평생을 바치셨는데 사실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없겠고 우리 백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보다 더한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태성 선생님, 이제 이게 발견된 게 12월 12일이에요. 네. 그런데 열흘 정도 후에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그 당시 뭐 대단했다면서요, 반응이? 저 사실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아, 예. 네, 또 이렇게 싱싱한 사학도 대학생이었는데 이게 딱 이때 이제 관장님 이제 딱 나왔잖아요. 나온 다음에 저희 사학과 학생들은 사실은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예. 너무 근사한 게 나오니까 이거 모조품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게 지금 땅 속에서 묻혀 있다 나와 말이 돼?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맨 처음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점점 이제 계속 언론 브리핑 나오면서 야 이건 진짜 세계의 발견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거 언제 보러 가? 라면서 굉장히 설렜고 막 기다렸던
그런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사실 이 조영미가 아주 대단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도 관심을 또 많이 가졌다고 하고요. 자, 이규영 센터장님, 이제 몇 달 후에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됐었죠. 그때 그 일반인들도 이제 관람을 하시면서 뭐 반응이 대단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2월에 발굴이 돼서 한 4달쯤 뒤에 4월 18일 날 개막식을 갖고 한 2주 정도 이제 일반에 공개하는 특별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그때 한 6만 8천 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하루에 한 5,230명 정도인데 이걸 생각해 보면 5, 6초마다 한 분씩 들어온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 대단했다는 거죠. 계속 줄을 이어서 끊임없이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보통은 점심시간 되면은 좀 이렇게 전시장이 약간 헐렁해지는 것들이 이제 전시장의 특징인데 그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 몰려오셔가지고 오히려 점심시간에 빡 메우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고요. 정말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또 지대했죠. 그때 관람하신 분들 혹시 소감도 좀 한번 물어보셨나요? 그 당시에 뭐 최고죠. 대한민국에 그리고 백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 자부심을 느낀다. 대한민국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요즘 말하면 K컬처 이것이 바로 이제 그때부터로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자부심이 그때부터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부여 국민들 또 충남 도민들 지역민들의 자부심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우리 문화유산이 이렇게 훌륭한 게 있었구나 그런 자부심을 진짜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모조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000년이 지난 이런 그 문화재가 어떻게 이렇게 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됐을까?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군수님 혹시 어떻습니까, 이건? 7세기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들어가죠. 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물이 나온 그 정황이나 숨겨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마치 그 급박한 그때 당시의 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때 당시 물건을 꽁꽁 숨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 얘기도 재밌겠네요. 좀 잠시 후에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만 나눠보겠습니다. 자, 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형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제 발굴단이 발굴한 게 아니고 뭐 일반인들이 발굴해서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이거 모조품 아니냐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우연히요, 이 문화재를 뭐 도구로 온 사람들이 전부 붙잡혀가지고 강경에서 수사받고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우리가 저거 알았으면 10분이면 우리가 먹는 건데 못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아마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굴해서 나온 유물이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참 묘한 거 만들었다 할 정도로 의외의 그런 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발굴하고 나서 그 서울대학교 이태영 선생님께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보존과학의 1세대죠. 네. 신관장 어떻게 저렇게 그 1000몇백 년 동안 땅속에 있다 저렇게 쌩쌩하게 나왔어? 혹시 그 좀 문제 있는 가짜 아니야? 이런 말씀하셨는데 상황을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역시 문화재의 그 보존 환경은 항온 항습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문화재를 잘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저게 땅 속에서 뭐 발굴 당시 지상에서는 1m 한 20이지만 발굴 당시에는 불과 한 30cm 땅 속에 있던 거거든요. 파니까 계속 물이 나오는데 물이 생수라고 그래서요. 그 더러운 오염수가 아니고 지하에 생수가 계속 터져 나오니까 항온 항습을 이루어준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평생을 문화재 지키면서 항온 항습이 문화재 보존 관리의 최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발굴해 오시면서 느낀 게 하나의 기적이라고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6.25 당시 전사자 발굴이나 그런 데 보면 철로 된 그런 제품들은 다 이제 부식이 되잖아요. 근데 1000년 넘게 이렇게 했던 게 흙 속에 있으면서도 또 이제 지하수, 맑은 지하수가 보존을 해줬고 또 적당한 깊이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보존이 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발굴하기 전에 지표면에서 한 1m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의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질 않아요. 네. 그리고 지하에서는 맑은 그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최적의 그 보존 환경이 된 거죠.
발굴 과정도 그렇고 또 이제 이렇게 보존된 얘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이건 하나의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런데 군수님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누가 땅에 일부러 묻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없어졌거나 소실됐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멸실됐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일부러 감춰놓은 정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성왕의 아들 위덕왕이 성왕의 비통하게 관산성 전투에서 들어가시면서 네.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으로 그 금동대왕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중요한 것이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할 그런 급박한 정세에서 예. 백제인들이 몰래 숨겨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태성 선생님, 그 역사학계도 이런 지금 가설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관련된 기록은 없으니까 왜 이게 땅 속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상태에서 네. 나왔을까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적 상상력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제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 7세기 백제 그 멸망 그 직전의 어떤 순간이 아니었을까. 나당 연합군 김유신의 신라군대와 이 당나라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사비성 지금 부여로 지금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가장 귀한 문화유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좀 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뒤에 다시 찾으러 올 거야라고 어딘가에 푹 집어넣는데 그게 무려 1400년 만에 네. 발견이 된 거니까 엄청난 그 역사의 상상력 스토리까지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유산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이제 스토리텔링 사실 하나의 추측이잖아요. 가설이고 이게 만약에 맞다면 백제 시대 그 당시에도 이 금동대왕로는 사실 최고로 이제 귀하게 여기던 그런 보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네, 이규영 그렇죠. 센터장님은 네.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당연히 백제 문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명품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따라가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 안에 풍부한 사상을 담고 있고 그 시대관을 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백제 금동대왕로는 신라법이라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주지기술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겉은 아말감, 순 아말감 도금법이라 그래서 백제 도금을 해놨던 요즘 말하면 하이테크 기술로서 기술을 이걸 제작을 했죠. 그 기술 위에 뛰어난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중국 동아시아에 흐르던 모든 조형 미술을 여기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백제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백자만의 표현으로 백자만의 감성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술도 백제 것이고 감성도 백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더 큰 것은 거기에 담겨 있는 사상들이 백제에 흐르고 있던 사상을 고스란히 담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형미와 기술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명품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 관장님 모든 분들이 이제 뭐 한 목소리로 그 말씀하세요. 명품이라고 또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구성하고 특징을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왜 이렇게 좀 명품으로 불리는 건지. 지금 말씀드린 제작 기법이라든지 거기에 나타난 물상들의 그 사상적 배경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초유고 우수하겠지만 사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뭐냐면요. 백제 금동대왕로는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상징하는 유물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잠깐 있었는데 554년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13년 만에 그 말하자면 여러 가지 곤란을 다 극복하고 임금이 이제 제대로 임금 노릇을 할 때입니다. 그때 거기에 절을 조성하면서 사리도 놓고 이런 향로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이 향로가 했던 하나의 염원은 뭐냐면요. 평화입니다. 이 금동대왕로의 꼭대기에 있는 봉황은 평화의 상징이고 태평성대의 상징입니다. 이게 전쟁이 없는 그런 세계, 평화로운 세계를 꿈꿨던 위덕왕이나 백제인들의 꿈이 여기 서려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있고요. 발굴 직후에 어느 교수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게 혹시 백제 임금들이 즉위식 할 때 주고받는 물건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역시 그 사비시대 120년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임금과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한 물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님 지금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 기술력 대단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군수님 옆에 이제 조형물도 갖다 놓으셨지만 이 속에 담긴 이제 사상 말씀하신 대로 이제 봉황은 또 평화를 상징하고요. 밑에 또 다양한 또 이제 동물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신선들이 이제 악기도 연주하고 이 사상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받침대는 용의 형상으로 돼 있고 네. 용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연잎, 그다음에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신산, 그리고 이렇게 봉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물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용이 굉장히 심차게 물결을 박차고 용틀이 먹고 올라가는 형상이고 용의 입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연꽃 위에 신선이 살고 있다는 신산들이 다 이렇게 봉우리가 형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봉우리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동물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동물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위에 오악사락에서 5명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마치 태평성대를 노래하듯이 악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공항에 내려앉죠. 여기에는 도교 사상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백제인들의 이상세계를 꿈꾸는 태평성대를 표현한 거 아닌가. 네. 그만큼 성황이 관산선 전투뿐만 아니라 많은 한각 유역도 회복하고 또 백제의 중흥기라고 그랬거든요. 백제의 중흥을 이루고 백성들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인의 그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사상 이 한 작품에 모두 들어있다 그렇게 네. 봐도 되겠네요. 네. 자, 최태성 선생님 이 금동대학로 하나 갖고도 진짜 이야기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발견 당시 그 상황도 아주 재밌고 또 기술력도 대단하고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담겨 있는 이상도 아주 심오하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도 이 금동대학로를 보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부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신선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제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또 이 머리 감는 모습, 또 낚시하는 모습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삶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싶을 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든 그림들이 다 이 향로에 압축적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 백제인들이 살고자 했던, 누리고자 했던 그 시간과 공간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와는 전혀 별개가 아닌 우리 역시도 누리고 싶은 그런 평화로운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어떤 그런 시대 정신들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님, 최 선생님도 잘하실 것 같은데 이제 스토리텔링이 아주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뭐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해도 충분히 이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백제가 이게 멸망하는 그 당시 그 그림을 그렸던 그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 이후에 지금 저게 발견된 거예요. 아마 네. 저게 그 영화 만들어지기 전에 발견되었더라면 아마 저 스토리가 그 영화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꼭 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제사는 사실 이제 그동안 뭐 신라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좀 무너지고 좀 그런 슬픈 역사로 좀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비 백제하고 이제 성황은 좀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성황의 업적 또 생애 어땠는지 군수님이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제만큼 수도를 많이 옮긴 고대 국가가 없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만큼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거고 또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고토를 또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지금의 서울인 한강 요역에서 밀려서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오고 또 밀려서 부여까지 네.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역대 왕조들로부터 내려왔던 고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강렬했고요. 그런 걸 한강 요역 회복을 통해서 계속 그걸 추진하죠. 성황이 그걸 성황이 아주 주도적으로 그걸, 했던 예, 거죠. 그래서 성황 때에 와서 백제 문화가 다시 중흥되기도 하고 또 중국의 남조, 일본과 교류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때 많은 문화유산들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관장님이 보시기에도 이제 사비 백제하면 이제 성황이 딱 떠오르는데 뭐 업적은 대단했던 거죠, 그럼? 그 성왕께서 부여로 천도할 때는 그 전쟁에 피난온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제 공주 시대의 그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백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백제라는 국고도 남부여라고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부여족의 후손이고 이 저 백제 왕들의 성씨가 부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한강역을 회복하고 새로운 그런 말하자면 국세를 나라의 세를 펼쳐나가려고 했는데 이 진흥왕과의 그 정치적 약속이 어긋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뺏었던 땅도 뺏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울분이 솟구쳐가지고 아들인 위덕왕이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거기 전쟁에 동료차 갔다가 신라군의 매복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비운의 성왕이었는데 어쨌든 성왕 이후에 위덕왕, 무왕, 의자왕대 한 100년 정도는 백제 시대의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백제 문화가 문화 강국이다, 또 삼국 중 가장 그 문화가 대단했다 이런 얘기는 바로 부여 시대의 문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조선 시대 그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저 다산 정약용 선생도 백제가 최고라고 그랬고요. 또 우리 최근에 그 1세대 미술사학자이신 우현 고유섭 선생도 백제가 최고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백제가 최고라고 그랬는데 그때 금동대학로도 없을 때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이 문헌과 여러 자료만 보고서도 백제가 최고라고 그랬고 고유섭 선생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라의 아름다운 공예 예술은 백제에서 출발했다. 추로 백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만 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좀 보여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와당하고 불상 조각밖에 보여줄 수도 없고 네. 그러다가 무령왕릉과 이 백제 금동례가 나오면서 완전히 역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최 선생님 그러면 성왕 서거 이후에는 바로 이제 사비백제가 쇠퇴한 건 아니고 들어보면 그래도 한 100년 정도는 또 그런 뭐 찬란한 역사를 계속 유지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금동대학로를 만들었던 거는 평화를 갈구한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대학로를 만들고 제를 지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평화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네. 이 당시 사람들은 선조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분명히 갚아야 되거든요. 그 제를 지내면서 성왕이 그 억울한 죽음을 기필코 갚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똘똘 뭉치면서 그 국력을 키워나갔고 결국은 이 성왕을 죽였던 신라에 대한 그 압박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죠. 네. 그게 이제 무왕, 의자왕 때까지 계속 이어나가면서 결국 그 하이라이트는 642년에 있었던 그 대야성 전투, 네. 신라와 벌였던 그 대야성 전투가 아니었을까. 거기서 신라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김춘추의 그 가족들을 몰살하면서 그 대업을 이루게 된 어떤 그 장면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후 사비백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규영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네. 뭐 아까 신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지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황의 죽음은 너무 이렇게 갑작스러운 것이었죠. 그때 그 관산성 전투에서 지금의 장관급인 좌평이 4명이 돌아가셨고 거의 28,800여 명의 화졸들이 그 몰살당하는 아주 네. 대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뭐 그해 뭐 고구려가 다시 백제를 침공해서 뭐 웅진성까지도 밀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위덕왕이 이 불사를 일으키고 또 그리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해나갔죠. 다른 분들은 다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지금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그 능살리에 있는 백제왕릉원 그 옆에 그 금동대학로가 나온 능살리 사지 거에서 나온 사리감을 보더라도 567년에 사찰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그 10년 뒤에 왕흥사라는 사찰을 또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어떤 신앙의 힘 그리고 정신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을 잡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힘을 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힘도 같이 길러 나간 것이죠. 네. 그런 힘을 가지고 40여 년 동안을 왕위에 있으시면서 국력을 다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으신 왕의 2분이 2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으신 분이 법왕과 의자왕이에요. 그 법왕께서는 한 40여 년, 그리고 의자왕께서는 뭐
나당이라권에서 갑자기 돌아가시기 때문에 20여 년 정도의 왕이 올랐지만 그 법왕과 의제왕 때의 국력과 그리고 신라를 압박할 수 있었던 강한 그 힘은 바로 위려강 때의 다전후 내실에서 나왔다. 네. 이런 것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관장님, 그러면 일단 이제 대학로의 기능에 좀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당시에 그냥 보고 즐기는 조형물이 아니고 사실 향을 피우는 용도였잖아요. 그 당시에 향은 어떤 용도로 쓰였던 건가요? 불교라든지 민간에서 이 향을 많이 피웁니다. 특히 그 향을 피우는 거는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주변을 네. 정화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거든요. 백제에서 그 낙함 건너편에 있는 그 왕흥사지에 임금이 예불을 갈 때 향을 앞장세워 가는 모습이 있고요. 또 고구려 벽화에도 보면은 이 귀인이 향연을 앞장세우고 행차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네. 절에 불공 들어가는 거죠. 그런 그 불교의 일환인데 보통 저희는 향화 공양이라고 그러죠. 향을 바치면서 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향문화는 그 냄새 향뿐만 아니라 그 담긴 그릇, 그 허소의 뜻이 더 많은 겁니다. 네. 백제금동 대학로가 처음에 95년도에 국가문화재 지정할 때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명칭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불교사학자들은 수미산 향로라고 그러고 네. 미술사학자들은 복례산 향로라고 그래서 굉장히 토론이 길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작고하신 성신여대 총장 그 전상훈 교수가 제안을 한 겁니다. 수미산이 뭐냐 하지 말고 우리 한자만 넣자. 네. 그래 나온 게 대자입니다. 아, 예. 세종대왕 할 때 그 더 킹 세종, 그레이트 킹 세종 하듯이 그레이트라는 우리가 대향로 하니까 큰 향로라고 해도 크기가 커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위대한 향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향문화는 단순한 그 향을 피우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갖는 거는 바로 종교적인 의미. 또 하나는 향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불교냐 도교냐 얘기하는데 도교라는 건 바로 극락왕생이 아니고 그 불사 영생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생각과 또 불교로서는 이제 극락왕생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백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그 향로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자, 군수님,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는 이제 백제 금동 대향로지만 사실 그 석조 사리감 그 이후에 발견된 이제 석조 사리감도 상당히 좀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자, 석조 사리감 하면 일반인들은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네, 금동대학로가 출토된 지 2년 지나서 네. 바로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리감은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조그만 상자예요. 네. 그런데 돌로 만든 거죠. 그래서 석조 사리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전까지 고대국가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 글자가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뭘 만들면. 근데 여기는 나타납니다. 창왕명 석조 사리감. 네, 찾아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오더라고요. 명문 스무자가 나오는데요. 네. 정확하게 창왕 시대에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창왕 13년에 정해년 그리고 567년이에요. 서기로 567년에 왕의 누이가 공주죠. 공주가 공양한 사리를 담아놨다. 네. 뭐 이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능산리 사지라고 하거든요. 능산리의 절터인데 정확하게 백제의 절 중에 사찰 중에 창건연대가 확실하게 기록한 게 바로 이걸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자, 최 선생님, 저도 이제 사진으로 석조 사리감을 봤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글자하고 이제 연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그 자체로도 엄청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좀 짚어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큰 의미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고대는 이 금성문,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록의 없습니다. 개념도 별로 없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측과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글자가 딱 나오고 게다가 창건연대, 뭐 사리감을 뭐 봉안한 연대, 또 절을 창건한 연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연대를 가지고 전후 역사적 사건들의 맥락들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시대의 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 유물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백제 대학로, 이제 금동 대학로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신관장님, 백제 금동대학로에 대해서 모든 게 밝혀졌나요 지금? 지금 연구 중이죠. 아직도요? 전에 예. 30주년 그 학술대회, 국제학술대 했는데 저도 한 30년 연구했는데 뭐 또 나올 게 있나 그랬는데 집에 가보니까 뭐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학위 논문에서 글 썼거든요. 그럼 이 능살리 절터는 이거 뭐 하는 데냐? 그냥 절에서 그저 그 불공 들이고 말이지 하는 거냐? 거기다 또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이런 그 향로가 나오고. 근데 그 연세대학교 조경철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이 금동대학로가 발굴된 그 절터는 백제 왕실의 장례를 지내는 곳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근데 네. 학교에서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냐면 백제 왕실에서 임금이 돌아가시면 왕실에 돌아가시면 3년을 거상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게 무령과 왕비도 3년 거상을 하잖아요. 근데 백제도 분명히 3년 거상할 텐데 어디서 거상하느냐? 그 백제 대빈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그 왕실이 돌아가시면 백제 대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3년을 모셔요. 네. 그런 장례 절차를 상장 의례를 하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최근에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일본에 이제 중국에서는 뭐 황제가 즉위하면 그때서부터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남조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원차를 져가지고 그 망자의 그 원혼을 달래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찰 개념이 백제에 도입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 네. 원찰이라고 표현하고 아니면은 이제 수능 수묘 제도라고 그래서 막 능을 지키는 그러니까 아까 저 언뜻 나왔는데 이게 땅 속에 왜 묻혔느냐 그러는데 백제 왕실을 상징하는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진 물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에게 탈취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렇겠네요. 그 치욕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관료든 승려라든가 관리들이 그 공방 그 물통이죠. 요즘 말하면 이제 그 저 물통인데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전쟁이 계속되면서 집이 무너지니까 그 기와들이 위에 덮어 씌워가지고 1400년 동안 아무도 그 흔적을 몰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백제 금동대학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 뜻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래서 93년도에 그 12월 20일경인가요? 백제 금동대 언론에 공개할 때 그 당시 참석하셨던 그 문화재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앞으로 백제 금동대학로에 대해서는 논문이 수백 편이 계속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저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젊은 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규영 센터장님은 네네네. 보시기에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어떤 제작 기법이나 기술 그리고 도상의 어떤 세부적인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다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문양 속에 보이는 그 악어라든지 또는 코끼리, 원숭이 이런 것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인도 쪽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잘 보이는 악어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 글쎄요. 그리고 또 승려상을 보시면 이렇게 선적인하는 것처럼 있는 승려상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백제 금동향로만 보이는 거라는 거죠. 네. 그거는 이것은 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 도상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다면은 백제와 또는 동남아 또는 중국과의 교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부분이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와 연결시켜 문화와 연결시켜서 이것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상당히 밝혀졌으나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이 부여를 드러내고 백제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할 것은 아마 더 무궁무진할 것이고 이제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들은 기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관장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사실 금동대학로에 보면 이제 악어, 원숭이, 코끼리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고대 국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제 그런 매체가 없었을 테고 대부분이 그런 동물의 존재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건가요? 모르는 게 아니라 많이 알았어요. 아, 그래요? 백제는 해상 왕국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네. 얘기하는 K컬처의 원조라고 그래서 사실 장보고의 그 해상 활동도 사실은 백제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그분들이 동남아라든지 저 먼 나라까지 교역을 하면서 그런 존재 유무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 저 의자왕 때 일본 왕실에 보냈다고는
그 바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문양이 있는데 그 남방 그 동물들 문양이 많이 등장해요. 네. 그걸로 봐서 이게 그 도상만 전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오고 이런 거는 바로 그 해상 활동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도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논문이 수백 편이 나오고 앞으로도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이 무궁무진하고 군 차원에서도 또 연구 조사 용역도 후원 많이 하시고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군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제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예, 지금 신광석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들에 의해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학술 연구 용역이나 또 학술 심포지엄 같은 걸 계속 지원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백제 금동대학로 콘텐츠를 활용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또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여에 지금 77억을 들여서 백제 금동대학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군수님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올해 대백제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또 그것도 있었고 또 백제 금동대학로 발굴 30주년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행사하셨잖아요. 예. 좀 그 내용하고 좀 소감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걸 하셨나요 올해? 백제 금동대학로를 IT와 접목해서 그걸 보여주는 도구로 만든 콘텐츠관도 만들었고요. 아, 그때 디지털로 당시에. 도금한 예, 거. 저도 예. 봤는데 디지털 복원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주 멋있더라고요. 실감형 디지털. 그것도 만들고 또 하나는 미디어 아트,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또 금동대학로를 널리 알렸죠. 근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와갖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실제로 이제 대학로가 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IT와 접목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 또 스토리텔링을 쭉 얘기를 해주면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우리 뭐 지역을 떠나서 사실 이제 국가적인 그런 문화유산이고 뭐 국보 중에 국보인데 사실 이제 많이 알려가지고 좀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최태성 선생님. 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군수님은 아까 테마파크 만든다고 하셨나요? 또 그런 이제 뭐 콘텐츠도 다양하게 좀 한다고 하고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금동대학로 또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많은 외집 분들이 여기를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가야 될 이유를 모르면 가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을 좀 먼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교과서 작업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과서에서 이제 많은 분량들을 좀 차지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면 전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서 왔을 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느낄 수 있는 뭐 스토리,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는 분명히 단단하게 맞습니다. 이 문화유산이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여군에서 좀 힘을 쓰셔가지고 교과서에서 이제 금동대학로 부분을 늘리는 거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태성 선생님까지 모셔서 이런 방송도 또 하는 거고요. 자, 신 관장님은 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가 금년에 백제문화제 하면서 금동대학로 만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조그만 꼬마 아이들도 만화를 보면서 백제문화의 정수인 이 금동대학로를 접할 수 있게 했고. 이제 애니메이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페이퍼 종이로 종이로 만들었는데 아주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여군 사업으로 백제 금동대학로하고 이슈가 됐던 계산공주 의자왕의 따님 두 분에 대한 원작 소설 공모를 지금 해서 공모 중입니다. 스토리텔링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거네요. 그게 되고 나면 아마 문화계에서 뮤지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관심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 소설은 아마 곧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여가면은 금동대학로 랜드마크
또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그다음 젊은 애들이 그걸 자꾸 퍼널라요. 지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아, SNS나 그런 예, 쪽으로요? 자꾸 이제 이게 홍보가 되는 거죠. 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규영 센터장님은 어떤 아이디어가 좀 있어요? 네, 우리 14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아주 위대한 걸작을 만들었듯이 이 시대에는 새로운 걸작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제 금동대학로에 담겨 있는 그 원천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활용하는 작업들이 계속 나와야 되겠죠. 요즘 부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던데 오악사 네. 그것도 역시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음악으로 제작된다든가 또는 곡으로 다시 편곡된다든가 또 거기서 새로운 창작이 나온다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든지 또는 뭐 소설, 영화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저 안에 담겨 있는 백제의 정신이고 흔히 요즘 말하면 K컬처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역시 백제하면 K컬처의 원조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조선시대에 가서 조선통신사로 이어졌고 현재는 전 세계 한류가 뭉쳐나가듯이 바로 저 금동대학로는 그런 것의 모티브이고 바로 원천이다. 그리고 발원지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이제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학술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 용역 이제 뭐 연구나 그런 쪽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실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도 당연히 실려야 되지만 다양하게 이제 만화도 제작하시고 뭐 실감형 콘텐츠 제작하시고 영화, 뮤지컬 그런 쪽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진짜? 여기 지금 같이 오늘 패널로 나오신 신광석 관장님께서 백제문화재재단 대표로 제가 모셨었는데요. 네. 역사 속에 의자왕의 딸, 백제의 마지막 공주였던 계산공주를 찾아내셔서 네. 계산공주를 저희들이 뮤지컬로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크게 하려고 지금 계산공주 시나리오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네. 백제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콘텐츠로 해서 좀 저변을 좀 확대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제 군수님이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오늘 토론 주제 관련해서 이제 좀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고대 국가 신라 백제 고구려를 정리한 게 12세기입니다. 김부식 삼국사기입니다. 정사라고 하는데요. 김부식이 신라 사람입니다. 경주 김씨인데요. 그래서 백제 이야기는 승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왜곡됐거나 폄훼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고 나서 신편 사비백제사를 백제인 입장에서 새로 썼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백제 문화, 백제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되거나 이어져 온 문화 자산을 통해서 백제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널리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금동대학로가 백제 문화의 정수로서 세계인에게 백제 문화를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생생토론은 이제 백제 금동대학로 발굴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유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런 시간으로 이제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에 함께 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